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B1D 라이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강남역에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강박증 환자분들을 비롯한 불안장애 환자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강박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 좀 많은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강박증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이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 방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이란 건 무엇인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서 불안해지는 게 바로 강박적 사고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이 마치 파업창이 뜨듯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강박적 사고고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바로 강박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쳐서 강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박 증상을 좀 더 잘 말씀드리면요. 강박적 사고는 침투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투 사고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갑자기 꽂혀 들어오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강박적 사고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불안과 찝찝함을 많이 유발하는데요. 강박적 사고 떠오르면 찝찝해, 불안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불안함을 떨쳐내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박적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고요. 사고와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 생활을 상당히 많이 방해할 때, 내 생활의 꽤 많은 부분의 기능을 방해할 때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강박증의 치료는 무엇인가?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논문들을 다 합쳐서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병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PA라고 해서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강박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SSRI를 비롯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치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든 캔맷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캐나다의 기분장애 임상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치료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 SSRI라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형 강박장애 치료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강박증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리뷰하고 연구 결과들을 다 통합해서 해보니까 경한 경우에는 경한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 단독으로 해도 효과가 있다. 인지행동 치료만 하거나 약물 치료만 하거나 해도 효과가 있다. 근데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하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강박증 치료로는 약물 치료, SSRI와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의 병합을 권고하고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결합한 건데 뒤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ERP라는 방법이 이 인지행동 치료 전체에서 강박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ERP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연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ERP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 10가지 정도 나열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 항우울제 및 인지행동 치료의 병합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고 나중에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완전 치료됐을 때 우리가 재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단독 치료보다는 재발의 가능성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약물 치료만 하거나 인지행동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치료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해 나가는 것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RP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ERP는 노출 및 반응 방지의 약자거든요. 노출 및 반응 방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좀 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찝찝해서 씻고 싶어요. 씻고 싶은데 이것을 씻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강박증 환자분들 기겁을 할 텐데 씻지 말고 그 찝찝함을 기다려 봤을 때 그 찝찝함이
엄청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내 뇌에다가 새로운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ERP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 치료를 하는 것이 약물 치료와 함께 가장 메인이 되고 그 후에 ERP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배경 지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은 정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의 정상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생각을 할까요? 아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루에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문헌에 따르면은 한 2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기괴하고 이상한 생각이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엄청 많은 생각들, 정말 뜬금없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이상한 생각이라든지 정말 끔찍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상이고 생각은 죄가 없습니다. 생각의 또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박증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 되게 이상한 생각을 했어. 나 혹시 범죄자가 아닌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혹시 나는 무슨 페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의 내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내일 뭐 하지? 뭐 먹지? 어디서 만나지?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강박이 되겠죠. 뭐 먹지? 뭐 하지? 어디서 만나지? 뭐 먹지? 뭐 하지? 어디서 만나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강박이 되는 거죠. 내가 가족을 공격하는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페르나적인 생각 같고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왜 했지? 나 피곤한가 보네. 별 생각 다 하는군.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기괴한 생각이나 문제가 되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집착하는가가 강박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생각은 정상입니다. 다만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강박증 여부를 가르는 것이죠. 모두 다 이상한 생각은 하고 살아갑니다. 일반인들이 보고 하는 침투사고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운전하다 핸들을 틀어버리는 상상, 가족을 칼로 찌르는 생각, 귀여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생각,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 십자가에서 침을 뱉는 상상. 이 전부 다 좀 오래된 실험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학생들,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을 떠올린 건 정상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도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병과 병의 아님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기능의 제약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고 살고 이 생각 때문에 좀 가끔씩 소름이 돋더라도 이 생각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대인관계, 직업적 영역에서 기능을 얼마나 저해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강박증 진단 기준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B항목에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의 꽤 많은 시간을 삶에서 많이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직업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 알아차리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차리기 연습이라는 거는 강박적 사고와 나 사이에 틈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덩어리로 보고 거리두기. 저는 이름 붙이기 혹은 스티커를 붙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나 씻고 싶어. 안 씻으면 병 걸릴 거야.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 요놈 강박이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나 확인하고 싶은데 찝찝해. 그때 요놈 강박이네. 라고 그 순간에 이 생각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의 틈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틈을 만드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 생각과 느낌을 다소 나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나는 그 틈에서 뭔가 이 생각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사물화하는 것도 제가 종종 시키기도 하는데요. 사물화라는 건 생각을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이런 이제 생각이 놓여 있다. 어떤 질감일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벼울까요?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와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틈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알아차리는 순간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서 기록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짜, 강박의 사고, 그리고 불안의 정도 같은 걸 기록하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오시면은 시키는 그런 기록지입니다.
강박증 기록지인데 날짜를 적고요. 촉발 요인을 적고 뭐 때문에 생겼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때 강박 사고는 무엇인가, 그 강박 행동은 뭘 하고 있는가, 과연 소비된 시간 얼마인가를 기록하는 거죠. 날짜, 촉발 요인, 강박 사고를 적고 행동을 적고 소비된 시간을 적습니다. ERP를 할 때도 제 기록지를 종종 시키는데요.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연습 전에 불안이 몇 점인지,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순간의 불안이 얼마인지를 단순히 이 3가지 항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막 불안해요. 불안할 때 그 생각의 느낌에 막 끌려가지고 확인을 막 하거나 막 씻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서 오늘 날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몇 점이나 불안하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15분, 30분, 45분, 1시간 이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불안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트래킹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이 강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놔두면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강박증에서는 융합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생각이 현실 같은 거예요. 나 이 손 씻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마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더러워진 것만으로도 이미 큰일이 난 것 같아요. 나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엄청 낭패를 볼 거야.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낭패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융합입니다. 생각과 현실이 합쳐지는 게 바로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이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힘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기차와 같습니다. 제가 종종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각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융합이 아닌 탈융합을 연습해야 됩니다. 융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3번째 기억해야 될 지침은요. 인정하고 수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찝찝한 느낌, 강박적인 생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박증 치료 제 1원칙을 쭉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강박 행동은 하면 할수록 나빠집니다. 나의 뇌는 학습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찝찝하면 해결해야 돼, 찝찝하면 해결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나의 뇌는 점점 더 학습이 강화되면서 역시 찝찝하면 해결해야 되는구나 해서 또 강박 행동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찝찝한 건 끔찍한 거야, 찝찝한 거는 아주 위험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공포와 혐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박 사고라는 것은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찝찝하면 떨쳐내야 돼서 과잉학습이 되면서 끔찍한 거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박 행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박적 생각이 떠오르죠. 나 손에 뭐가 묻었어. 찝찝해. 병에 걸릴 거야. 불안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하죠? 열심히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강박적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아마 강박증 가지고 계시는 이 현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강박적 행동을 하면 불안이 떨어지는데 열심히 씻고 열심히 확인하고 이런 강박적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드는 시간과 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강박적 행동을 하는 것, 손을 씻고 확인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좋아져야 되고 점점 이 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되짚어 봤을 때 이 강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되게 예상하는 것은 이렇게 노란 선처럼 쭉 불안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증가하긴 합니다.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충동이나 기억 같은 것들 되게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안하더라도 그것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가라앉긴 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참질 못하느냐,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거죠. 초반에 참았을 때에 확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또 치료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함께 이 구간들을 견뎌나가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죠. 생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꼽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배꼽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뭐 코카콜라 마시는 이 하얀 곰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10분 줄 테니까 머릿속에 하얀 곰을 지워보세요.
라고 10분을 드린다고 해서 배꼽이 지워질까요? 혹은 제가 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이 저한테 있어서 총을 머리에 대고 당장 배꼽을 잊어버려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배꼽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릅니다. 강박적 생각, 나 이 생각 끔찍해. 안 할래. 나 이 느낌 끔찍해. 잊어버릴래. 생각 안 할래.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불편한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우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느낌을 거리를 두고 잘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치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대체 레퍼토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박 행동을 대체할 행동의 레퍼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잘 활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만들면 좋겠죠. 집에서는 강박이 나타났을 때 뭘 하면 좋을까? 혹은 회사에서는 강박 나타났을 때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러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찻잔 들고 좀 걸어 다닌다. 음악 듣고 산책해 본다. 회사 계단을 오르내린다. 이런 것들 가능할 거고, 집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한다. 집안일 한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이 순간에 강박이 막 올라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각 활용도 좀 도움이 됩니다.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이니까 너무 불안이 심하고 힘들 때는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혹은 아주 신 음식, 아주 매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냄새를 맡거나, 따뜻한 물,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각 활용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생각에게 반박하고 싸우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올라와요. 강박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말도 안 되고 틀린 말이야.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럼 또다시 논리로 반박을 하죠. 근데 또다시 강박 생각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더 얽혀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생각이 막연하거든요. 나는 강박 생각 오르면 불안하고 찝찝해. 찝찝하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싫어. 근데 이 정도가 끝이에요. 대부분의 강박증 환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나한테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생각의 문장을 정리하고, 그게 그렇게 끔찍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게 그렇게 오래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불안 혹은 공포, 충격, 트라우마, 되게 하루를 못 넘기죠. 하루의 어떤 감정들은 하루를 잘 못 넘깁니다. 불편하면 지나가는 경험이죠. 또 하나, 그것이 내 삶에서 꼭 해결돼야지 삶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강박이 해결돼야지만, 이 찝찝한 느낌이 해결돼야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해결돼야지만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강박 증상이 아니더라도 삶은 고통이다.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죠.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고요. 우리는 강박은 아니더라도 저만 해도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을 또 안고 살고, 아마 이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전부 다 다소의 고통과 불안, 염려를 다 안고 살 겁니다. 근데 그것을 꼭 해결해야지만 삶이 앞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안고 사는 게 삶입니다. 이미 이렇게 살고 계셔요. 강박 사고라고 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구글링 해보면 한 0.001%?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이거든요. 아주 낮은 확률이거든요. 벼락을 맞을 확률. 근데 벼락을 맞을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퍼센트는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야, 나 우산 안 쓸래. 왜? 이렇게 물어보면, 나 우산 쓰고 나면은, 쓰고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근데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확률이 제로가 아닌데, 그래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안 쓰면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강박 치료는 선택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내가 불편함이 있는데 단 0.001%의 불편함도 절대로 마주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굉장히 삶의 제약이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벼락 맞지 않기 위해서 나는 비 오는 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 오는 날 그러면 외출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또 나는 근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이미 그랬던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나는 강박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안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어느 쪽이 나는 원하는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린 말버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긍정 심리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것이 당연히 뇌에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주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자극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말하기 전에 말을 하려고 할 때 뇌 안에서는 발화, 말을 하려는 그런 이야기의 리허설을 자꾸 뇌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즉 말을 함과 동시에 자신과의 내적 대화가 반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자주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나의 뇌에 새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버릇을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런 것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내가 또 생각하네. 이런 말투예요. 아, 내가 이 생각 또 하고 있네. 내가 뭐뭐라고 또 생각하고 있네. 또 시작이네. 어우, 지겨워라. 또 난리가 났네. 이런 말투를 붙여보는 겁니다. 약간 좀 쑥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 나 손에 또 뭐 묻어가지고 난리가 날 걸 또 생각하네. 아유, 또 시작이네. 어우, 지겨워라.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생각을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버릇을 만들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바쁘게 살기라는 겁니다. 바쁘게 살기. 예. 강박증이든 우울증이든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박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되게 외출하기 힘들고, 기운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나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이 방송 보시는 강박증 환자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집에 아무런 자극 없이 방에서 혼자 있는 게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던가요? 아마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자극이 있으면 우리가 좀 주의가 분산이 되는데 방이란 공간, 내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도 나한테 방해를 주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야, 너 좀 그만하고 밖에 나가라면 시끄러, 그만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방에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하기 시작하면은 분산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집에 있는데 나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자극 없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방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그 생각과 느낌에 푹 젖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의 뇌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강박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계속 침투사고가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분들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더 활성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없어지면 이 생각을 반추하고 곱씹는 이런 강박적인 곱씹음이 더 길어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열심히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강박이 막 심해질 때 우연찮게 취직을 해서, 혹은 내가 현재 눈앞에 있는 해야 되는 너무 바빠서 열심히 그것을 어떻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좋아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 산책과 카페 가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 둘러보고 분산을 시킵니다. 산책할 때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산책하면서 날씨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전화도 한번 하고 또 좋아하는 음악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 자극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집중할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은 더 잘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이 8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찝찝함을 남겨놔야 낫습니다. 찝찝함을 남겨놔야지만 치료가 됩니다. 강박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핵심적인 증상들이 발견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나는 찝찝하고 불쾌한 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허용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박 행동을 해서 떨쳐내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같이 존재하는 게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해결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찝찝함과 불쾌함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찝찝함을 허용하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편한 손님이 우리 집 앞에서 벨을 막 누립니다. 띵동띵동 누르죠. 근데 우리가 없는 척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가만히 집 안에 숨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벨을 누릅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손님과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했던 것은 그냥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증상과 싸우는 것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불편한 손님이 찾아오면요, 불편한 강박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이거든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을 휘젓고 다니고 불쾌하고 싫지만 그냥 그 손님을 내가 계속 쫓아다니고 어떻게 벌하려고 하고 그러려는 노력을 통해서 나는 더 괴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은 어차피 우리 집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손님이 들어온 것을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관찰을 하되,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되, 나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나는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불편한 손님이 우리 집을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덜 확인한 것 같아, 덜 씻은 것 같아, 이런 강박 행동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찝찝함을 남겨놓고 잘 떠나야지만 좋아집니다. 막 씻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청결 강박 가지신 분들도 씻는 루틴이 10번 씻어야지 난 다 씻은 것 같아요. 20번 씻어야지 다 씻은 것 같아요. 근데 10번, 20번에 씻지 마시고 한두 번만 씻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근데 그 찝찝함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 찝찝함을 남겨놓고 찝찝해, 이런 느낌으로 손을 닦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셔야지만 좋아집니다. 나와서 그 찝찝함을 남겨놓은 상태로 나와서 그냥 그때부터 드라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찝찝하지만 보고 있다 보면 서서히 이 느낌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결과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ERP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노출 및 반응 방지니까 참으면 되는구나, 이건 참는 치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참는 치료가 아니죠. 참는 치료가 아니고 이런 찝찝함을 어떻게 거리둘 것인가, 거리두고 나서 이것이 흘러 지나가는 결과와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좀 자주 접촉을 해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도 좀 간단하게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가볍게 해보자, 덜 진지하게 여겨보자 라는 겁니다. 뇌는 강박이 왔을 때 어떤가요? 지금 강박을 겪고 계신 분들, 강박이 왔을 때 굉장히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박 행동을 거듭하면서 강박의 대상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화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강화되면서 나에게 있어서 일, 가족,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넘기고 이제 1순위가 돼버리는 게 강박증이죠.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강박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1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강박증의 상태입니다. 강박에 빠진 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나는 강박의 대상을 아주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강박의 순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오를 때마다 나는 화들짝 놀라잖아요. 어떡해,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강박이 왔을 때 귀여운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가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방법 같지만, 이 강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틈을 얘기하면서 강박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가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강박 요놈 또 왔네, 또 시작이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귀요미가 왔네 깜찍이가 왔네, 피카츄 또 왔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별명을 붙임으로써 이 강박이 또 왔는데, 이거 아주 사소하고 귀찮고 거슬리는 것들로 생각을 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말을 좀 연습을 하는 거죠. 올 때마다 큰일이야, 어떻게, 위험해, 나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강박의 순간에 깜찍이 또 왔네, 지겨워라, 귀요미 또 왔네, 너 또 왔어, 지겨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들을 내가 잘 다루는 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강박 행동을 할 때 꼭 던져봐야 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행동의 단기적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장 이 강박적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하는 거예요. 손이 너무 찝찝해요. 빨리 씻고 싶어. 당장 가서 샤워를 하고 싶어. 근데 이럴 때 샤워하고 씻는 것이 당장 나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죠. 당장 해결됩니다. 근데 2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장기적 결과는 어떠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본적 불안이 해결이 되나요? 내가 이 강박 행동을 반복할 때
근본적 불안이 점점점 해결돼서 나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던가요? 아니면 점차 강박의 늪에 더 빠지게 되던가요? 아마 분명히 나빠지는 쪽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이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볼수록 점점 나빠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나는 강박으로부터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벗어나서 살고 싶은 삶이 나의 원하는 삶의 모습인데 과연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는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외워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찝찝해. 씻고 싶어. 근데 야, 이거 잠깐. 나 이거 하면은 당장 좋아지긴 할 건데 길게 봐도 난 나빠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10번째 팁입니다. 강박 행동의 실효성 확인하기라고 강박증 인증론 치료 저희 병원에서 받으신 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연습지인데요.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에 기록을 합니다. 강박 사고에 사로잡힌 상황. 먼저 강박 사고를 적습니다. 나 손을 씻지 않으면 당장 더러워져서 병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찝찝함을 다 묻히고 다닐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 씻고 싶고 당장 깨끗하게 샤워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1번, 과연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약간의 안도를 가져다 줄까? 2번, 그 행동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과 충동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될까? 이 행동 하면 할수록 진짜 좋아질까? 아니죠. 네, 마지막 3번, 이 행동이 강박 행동하는 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삶에서 중요한 것에 가까이 가게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가까이 가게 도와줄까요? 멀어지게 만들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게 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1, 2년 살고 죽는 동물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1, 2년만 사는 동물이면 뭐 여기까지 발달하지도 못했겠지만 1, 2년만 사는 그런 단기적으로 사는 동물이라면 아마 본능에 따라서 살 거예요. 당장 한 달 뒤에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 멸망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갖 난리가 나겠죠? 백화점 먼저 달려가서 온갖 거 다 깨부수고 막 돈을 훔치고 물건 훔치고 외제차 훔치고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단기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100년쯤 삽니다. 평균 수명 90세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 오래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과연 이 행동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를 곰곰이 자주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전부야 라는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 가스불을 잠궜는지 100번도 넘게 확인합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시겠네요. 아마 확인하는 강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마음을 좀 정리하는데 명상도 도움이 될까요? 명상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과학적인 명상이라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셔도 과학적인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찾아서 이런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전두엽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좀 가라앉히게, 안정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불안장애, 우울장애 전체적으로 명상이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의 차이는 병원에서 하느냐, 심리센터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건데요. 심리상담은 심리상담을 하는 거고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마다 컨셉은 다르겠습니다만 약물 치료와 인지능력 치료 같은 심리 상담을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의 어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심리 상담의 비용이 제가 얼마인지는 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겨볼까요? 네. 흰동이와 푸드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레고나 블록을 맞출 때 항상 모든 방향에서 대칭을 맞춥니다. 일부러 흐트려 놓아도 꼭 다시 맞추곤 하더라고요. 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어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삶에서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되려면요. 나의 삶에서 이런 직업적으로 아니면 뭐 생활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 영역에서 지장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 이것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될 때,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지속이 될 때 우리가 강박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행동들은 강박적인 그런 상동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4살 남자아이라면 좀 너무 어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하얀 눈이 내려 님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박증을 비롯해 모든 정신과 치료가 비슷한데요. 우울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울증을 치료를 받는 기준이 뭘까? 우울하다고 다 치료받는 게 아니죠. 우울감이 있다고 치료받는 게 아니고 우울감, 불면 또 식욕 문제가 생기고 너무 못 먹어서 살이 한 10kg 빠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절절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얀 눈이 내려님께서 어느 정도의 강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박증을 치료받는 기준은 이 강박증은 단순히 사고가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손을 많이 씻어요. 정리 많이 해요. 이런 게 강박증의 치료 기준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일 뭐 먹지? 내일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뭐 먹지? 어디서 만나지? 뭐 하지?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면 강박증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단순히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강박증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영도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제거해야 되고 현관에 신발이 바르게 놓여있지 않으면 꼭 정리하게 되고 더러움을 싫어해서 청소를 꼭 하는 것 등등이 있어요. 원장님 강박증 맞는지요? 보통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면 제가 꼭 질문 드리는 게 과연 얼마나 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강박증 진단 기준에 1시간이라는 진단 기준이 좀 있긴 합니다. 1시간. 근데 뭐 이걸 오해하면 안 될 게 1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59분이면 강박증 아니고 1시간 1분이면 강박증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수시간을 하루 중에 할애할 만큼 깨어있는 시간이 꽤 많은 분을 할애할 만큼 내가 강박적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할 때 강박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영도님께서는 좀 다소 청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꼼꼼하고 세심한 분 같기는 합니다. 머리카락 떨어지면 제거해야 되고 신발이 바르게 놓여있지 않으면 정리하게 되고 이런 거라면은 꽤 깔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것만을 봐서는 강박증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강박증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려면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고 그 누구의 머리카락도 허용하지 않고 누가 좀 더럽히면 막 가족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찝찝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 도저히 못 견뎌서 계속 밤을 새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심한 수준의 강박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영도님께서는 저는 이 증상이 얼마나 내 삶에서 지장을 많이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조커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조커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좀 이름이 낯이 익은데요. 예전에 강박증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비욘디에서 방송했을 때 질문 몇 번 주셨던 분 같기도 합니다. 생로병사 강박증 편 아마 최근에 방영이 됐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로병사의 강박증 편 보고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을 따라해 봤는데요. 처음엔 불안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면서 불안도가 내려가고 시간도 단축됐는데 이걸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연습은 원래 그런 걸까요? 이게 좀 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의 프레임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찝찝함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한두 번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을 해서 성공적으로 나 진짜 손을 안 씻고 나는 무조건 손 찝찝하면 씻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안 씻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와, 나 이제 치료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의 뇌는 이미 강박에 흠뻑 빠져있는 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흠뻑 빠져있는 뇌의 상태에서는 이런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는 그냥 이 경험은 우연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 100% 막 이 강박에 막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몇 번의 강박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안정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커님께서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을 몇 번 따라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아졌구나 생각했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치료 계획을 잘 짜서 혹은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치료 상담센터의 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가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효과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런 ERP를 연습을 하시는 것이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치료를 좀 더 프레임 안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받아가면서 나의 뇌가 진짜 반복해서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해서 안도가 될 때까지 좀 이런 치료를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박이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강박증 앓으신 분들 되게 그냥 1, 2년 만에 나타나는 분들이 아니고요. 되게 어릴 때부터 히스토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원래부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강박이라면 한두 번의 연습만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꽤 수십 년의 오랜 시간 동안에 치료를 열심히 죄송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면요. 적어도 한 수개월 혹은 수년 정도의 좀 치료의 이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저는 치료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또 그 다음에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결벽증이 있습니다. 결벽증도 강박증이랑 비슷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결벽증이요. 그러니까 결벽증은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결벽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되게 심한 수준의 병적 수준의 강박증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우리가 깔끔함을 좋아하는 그런 일상서진 주변에 좀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함께 통칭하는 굉장히 좀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결벽증이 있다면은 병적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벽증이라는 것은 결국 청결에 대한 강박증인데 이것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강박증이라는 병적 수준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냐가 좀 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미스터 추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저는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편이고 남편은 저보다 쿨한 성격이지만 섬세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좀 남편분과 자꾸 부딪히게 되시나 봐요. 잔소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하나 보면 되게 소소한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거슬립니다. 표현에 적절 않지만 불편함이 느낍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무엇이든 느리지만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편이고 남편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섬세함이 부족하고 손이 야무진 편이 아니라서 육아나 집안일을 할 때 제 눈에 차지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좀 강박증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사실 부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바꾸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 남편한테 저 남편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어쨌든 노력하는 것 자체는 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자체로 그 상대방은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가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툼도 많으실 거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분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조커님께서 또 질문 한 번 더 주셨네요. 선생님,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하게 되면 불안이 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꼼꼼해지고 더 강박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록한 자료들이 삭제되거나 날아가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와 강박을 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있던 일로는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을 해보셨나 봐요. 이 기록이 다 삭제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까 그 생로병사의 비밀도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기록까지 하시고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다만 저는 기록하고 또 이런 걸 좀 이제 챙기려는 강박이 또 이제 조커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려는 그런 노출 및 반응 반지의 타겟이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기록을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셨을 텐데 또 이런 기록을 모으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이 조커님에게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치료자라면 이 조커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지워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우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지우니까 찝찝하고 불안한데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느낌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좋아지게 되는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그 또한 ERP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박이 또 있다면 나는 또 이런 ERP 부분을 한번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워졌다 그러면 좌절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내가 운이 좋게 다행히도 또 강박을 내가 치료하는 그런 ERP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서핑러버님께서 올리신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서핑러버님께서 강박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강박증 때문에 업무 처리가 좀 느린 편이라 고민입니다. 메일 하나를 써도 자꾸 되돌아보고 고민합니다. 예, 맞습니다. 강박증의 경과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박증의 어떤 경과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합니다. 평상시에 나의 성격 유형은 아마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일 거예요. 강박증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냥 평소에는 강박증이라는 병 없이 잘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수면 위로 강박증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병적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고생 많이 하다가 또 조금 스트레스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다시 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죠. 강박증 자체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강박증의 정의 자체가 강박증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영역에 굉장히 좀 지장이 많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강박증의 성향이 있다면요. 내가 강박증은 아니더라도 강박증이 잘 치료가 돼서 좋아졌고 그래서 나는 꼼꼼하고 섬세한 세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좀 상당히 서툴고 강박증 환자분을 많이 치료하긴 하지만 저는 많이 서툴고 좀 허술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길도 좀 잘 잃어버리고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이 그럴 때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성향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리님께서 올리신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군 생활 중에 선임이 장난치다가 손가락을 뒤로 꺾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남아있네요. 정형외과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냥 놔두고 나중에 아파졌을 때 치료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찝찝함,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네요.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이 나는데 이거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게 트라우마랑 관련된 질문을 주셨네요. 어찌 보면 좀 자꾸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강박이라기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에 어떤 기억들이나 느낌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분이신 것 같아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PTSD 환자분이든 강박 환자분이든 제가 쭉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찝찝함과 불안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잘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곱씹고 속으로 선임을 계속 욕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의 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트라우마와 이 그때 당시 느낌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점점 더 그 느낌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자극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말이죠. 물론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뇌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밝혀진 부분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포커스 맞추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느낌이 올 때마다 잘 흘려보내려고 하고 잘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강박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뭐 그 치료자나 혹은 병원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일생활에서 한번 실천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